최근 눈에 띄는 경제 성장력을 보이며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떠오른 신남방 경제권. 특히 세계 주요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경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신흥시장 선점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데요. 지난 2017년 우리 정부도 신남방 정책을 최초로 거론하며 아세안 시장과 상생의 경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지역을 선점해 아세안 국가와 상생할 수 있을지 박상우 신남방 경제연구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 세계에 탈중국 현상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생산 기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세안 중심의 신남방 경제권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 아세안 시장과 미래지향적 상생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신남방 경제연구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남방 경제연구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단체는 우선 도시와 또 부동산, 건축가, 건설 분야의 전문가와 법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종 연구 조직이고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같은 아세안권 10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와 부동산 문제, 건축가, 건설 관련 이슈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게 있다면 또 어떤 지역인지, 특히 성장 거점 지역으로 잘 나가는 데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장점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세안 10개국을 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은 인구가 한 6억 4천만 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구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느는 뿐만이 아니고 경제 규모도 점점 커져서 매년 한 5% 정도의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와. 다들 뭐 유망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이제 베트남은 아세안권의 성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세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두 번째가 미국이고, 3위가 일본이나 홍콩 이런 나라가 아니고 베트남입니다. 그 정도로 이미 벌써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어 있고 큰 형이네요, 큰 형.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네네.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직 화면상으로 보면은 낙후된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시대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기로 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카메라 앵글을 어디다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습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죠.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호치민, 또 행정 수도인 하노이 같은 데는 고층 빌딩과 경제 활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아주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앵글을 어디다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러면 굳이 한국과 비교를 하자면 베트남의 총 GDP 수준은 우리나라의 88년 올림픽 할 때 수준 정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쓰는 표현은, 이미 이제 비행기가 우리가 이륙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이륙이라는 단어를 take off라고 그러는데, 네. 이륙을 한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개발도상국가 단계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테이크 오프를 했다. 일단 바퀴는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면에서. 예. 네. 어디까지 날아갈지는 이제 그동안 알 수가 없지만 네. 인구 구조라든지 또 그 나라의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멀리까지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제 생각에 또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시안 시장의 그 무역 비중이라든가 경제 협력의 관계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수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작년에 약 1,530억 달러인데요. 전체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고, 2위가 1,530억 달러로서 아세안 국가가 전체적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역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아세안의 국민이 이미 64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수도권에 보면 뭐 안양 정도가 60만, 70만 정도 되니까 엄청 크고요. 안양 시민 전체가 사실은 아세안권 국가의 국민들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이분들이 흩어져 살아서 그렇지, 모으면 그 정도 규모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요. 항공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네. 항공편이 주간에 한 일주일에 한 1,200편 정도가 아세안권의 어느 도시든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편이 지금 말씀하시는 코로나 이전을 이전을 뭐 코로나 말씀하시는 때문에 거죠? 많이 네네. 줄긴 했지만 네. 다시 회복한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게 아세안권 국가와 많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신남방 정책을 처음으로 거론했던 게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이제 한 4년 정도 됐죠. 네네. 그동안의 정부 이행 성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은 이런 아세안권 국가의 중요성을 이제 깊이 인식을 하고 2017년 1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시면서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국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신남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남방권 국가라는 개념을 처음 말씀을 하시고 이를 뒷받침하면서 2019년에 11월 달에 부산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1차 한메콩강 정상회의도 또 개최가 되고 해서 이 정상외교급에서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노력의 성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2위의 교육 대상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수준으로 이 신남방하고의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일단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보세요?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뭐 정치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뭐 사강회의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나라들보다 더 아세안권과의 교류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평균 5% 정도씩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활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성숙기 또는 세태기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들보다는 한참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남방권 국가와 경제 관계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발전해 나가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성장성이 좋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는 위험 부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민간 기업이라도 신남방 경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든가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괜찮은 곳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이미 뭐 우리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스마트폰 공장이 베트남의 하노이 인근의 박린성이라는 데 삼성전자 공장이에요. 네. 또 LG전자도 베트남 수도 하노이 인근의 하이퐁이라는 우리 같으면 서울의 인천 정도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에 굉장히 큰 규모의 전자 공장을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하고 베트남의 경제 교류가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2019년에는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는 싱가포르가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으로 좀 잠깐 자리를 바꿨지만 어쨌든 베트남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또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향후 한 10년 이상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대기업들이 이미 그렇게 진출이 활발하게 되어 있고 여러 분야의 공기업들이 그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주지원도 파견하고 지사도 설립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국가들이 있다면 어느 나라를 좀 꼽아보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저는 유수님도 베트남을 꼽고요. 동남아에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진출해 있고 진출 역사도 깊습니다. 깊는데 유일하게 일본을 이기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나라도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 같이 쓰고 또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민족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하기에 굉장히 좀 문화적인 동질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나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를 제가 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미얀마는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에 한 3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미얀마를 가운데 놓고 딱 보면 저 중국, 인도 또 동남아시아 가지고 뭐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이 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또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라서 40여 년간 군부 독재를 하면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늦었는데 요즘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정부와
군부 정부가 이제 이렇게 연합해서 네네. 정치적인 안정을 구하다 보니까 이 나라도 지금 못지않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나라도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만 신남방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공장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네. 하면 기존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하고 또 다른 무역 전쟁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이제 시각을 넓혀서 보면 네. 사실은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로서 너무 굉장히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봐도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죠. 예. 현재의 무역 이 긴장은 어떻게 하면 탈중국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 국가로 이 제조업의 균형이 좀 이전이 된다면 중국 일변도에서 좀 다원화하는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적인 무역 이 분쟁의 이 텐션, 긴장은 저는 더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세안 시장과 우리나라가 이제 또 상생을 해야 합니다. 서로 윈윈하기도 해야 되고요. 네네. 그 가운데서 우리 정부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정부와 민간 영역이 동남아권 국가를 갈 때 좀 마치 이 선단들처럼 연합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이제 정상 외교 수준에서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OD 작업, 무상 원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뭐 규모가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무상 원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무상 원조나 이런 거로 이제 한국식 제도를 만들어준 거. 이제 한국에서 와서 뭐 부두를 만들어주고 뭐 고속도로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뭐 좀 좋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고기 잡는 법을 같이 달라. 이런 데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날리지 쉐어링 지식을 나누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한국식 제도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 제도의 틀 위에서 한국 기업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아까 말씀드린 그 인적 네트워크와 같이 엮어서 하면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신남방 경제연구에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제가 지금 합니다. 그거 여쭤보고 싶었던데 정부가 해야 될 일, 공기업이 해야 될 일, 민간 기업이 해야 될 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신남방 경제위원회는 어떤 일을 해주실 건가요? 뭐 그 역할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만들고 교류를 하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 3주에 한 번씩 그 웹 매거진을 발행을 하는데요. 도시와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또 건축이나 건설 같은 이런 쪽의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써주고 그 글을 통해서 만나서 이제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전문가들만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이나 미얀마 또는 필리핀 같은 나라의 관료들 또 대학 교수님들 그쪽에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언택트로만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그치면 국제적인 세미나도 하고 네. 또 서로 간에 교류 회의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아까 정부가 하고 해야 될 틈새를 저희가 찾아서 이 서로의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아세안 지역하고 그리고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만의 경쟁력 있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자 집에서 설 명절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요,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선물로 따뜻한 마음 전달하시라고 온라인 마음 이음 마켓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마음 이음 마켓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국산 농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상품 모음집입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올 2월에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설날과 밸런타인데이, 또 다가올 입학식까지 보다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1년 중에 최대 성수기를 잃어버린 화훼업계의 소비 감소 우려로 꽃상품이 추가됐다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지역 특산품, 또 식품 명인, 청년 창업 농자품 등 이 340여 개의 선물 세트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목을 보시면 과일과 화해, 쌀과 잡곡, 축산물, 김치와 장류, 또 건강식품과 수산물, 임산물 이렇게 11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심 있는 상품을 클릭하시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면서 관련 목록 상품도 편리하게 묶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음 이웃마켓은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따뜻한 선물로 마음 이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가 이슈로 떠오르며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사들 역시 ESG 경영을 권고하면서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ESG는 이제 기업의 필수 성장 조건이 되고 있는데요. ESG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임성택 변호사와 함께 ESG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의 공급망이 붕괴되고 사업장까지 셧다운을 경험하면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이른바 ESG를 고려한 경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ESG를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성공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ESG란 과연 무엇인지 임성택 변호사님 모시고서 올해 화두로 떠오른 ESG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마치 저희들이 ESG 경영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언제부터 이 ESG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무슨 뜻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ESG라는 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ESG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굉장히 상징적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인데 이 ESG라는 말이 특히 최근 들어서 코로나 국면 이후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ESG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최근에 들어서야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건가요? 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이 자본주의의 이제 역사와 흐름 속에서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 2000년대 들어와서 화두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2008년에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이제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쌓이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정말 초유의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인류의 미래, 지속 가능성,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맨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ESG 경영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정확하게는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이런 게 쌓여서 네. 특히 이제 더 증폭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마치 환경단체 대표님이 오셔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랄까 뭐 지배구조 관련된 일을 네. 하시는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변호사분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유는 네. 뭔지. 정확한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사회 문제는 NGO나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사실 사회 문제를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정도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정도의 세상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네. 들키지 않으면 되는 정도였겠죠. 예.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자본주의가 변화하고 있고 일종의 자본주의의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경영학 교수가 오히려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의 어느 뭐 큰 재벌 그룹의 회장님은 기업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이것은 ESG라는 환경의 변화에 저는 이제 조응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ESG의 개별 요소는 들여다보시면 환경, 에너지, S가 되게 복잡한데 뭐 근로조건, 그다음에 인권 경영, 공급망과의 관계, 소비자 책임, 제조물 책임 이런 요소들이고요.
G는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어떻게 기업의 이사회를 꾸리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뭐 환경 업무, 인권 경영 업무, 뭐 지배구조에 대한 자문 업무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제가 기업 업무를 계속하면서 좀 기업이 이 지구의 인류에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이 나서면 뭔가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ESG 경영이라는 흐름으로 인해서 실은 기업한테 그런 게 챌린지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해왔던 그런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ESG에 관한 이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과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제 기준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은 뭐 사회적 책임 그래서 뭐 CSR이라는 표현도 좀 쓰긴 썼습니다만은 여기서 벌써 ESG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또는 확대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두 개념에 대한 차이점 다음에 어떤 부분들에 더 강조가 되고 있는지 네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CSR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제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종래 이제 기업은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파괴하거나 폐수를 방류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윤리적 책임, 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CSR이라는 이름으로 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CSR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책임, 책무 이런 성격이라면 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어떤 그냥 단순한 워딩인데 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어떤 논의의 변화라기보다 시장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기업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예에서처럼 사실은 돈을 버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재무적 요소 외에 사실은 기업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이제 돈을 버는데 뭐 폐수를 방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돈은 많이 벌어서 좋지만 사실은 폐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면 지속 가능한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재무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 혹은 지속 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다. 이것을 시장에서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ESG를 투자자들이 고려하기 시작하고 금융기관들이 고려하기 시작하고 소비자들이 고려하기 시작했다. CSR은 제가 어느 뭐 임원께 들었는데 중간만 하면 된다. 네. 너무 잘해도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너무 안 하면 욕을 먹으니까 중간만 네네.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ESG는 좀 다른 것 같다. 이거는 중간이 아니라 잘하지 않으면 잘하면 회사가 잘- 어려워질 수 있다. 잘하면 오히려 회사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못하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CSR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못하면 비난을 받는 것에 그쳤지만 네. ESG는 못해서 리스크가 생기면 회사의 존폐가 달리고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ESG 경영을 잘해야만 어쨌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ESG가 곧 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개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CSR은 오히려 비용이라고 기업들이 생각했습니다. 사회공헌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되고 그런데 이제 ESG는 오히려 돈의 측면에서 리스크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뭐 석탄 발전에 뭐 굉장히 집중해서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네. 어떤 기업은 이제 내연기관차를 만드는데 올인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뭐 자동차 규제를 강화하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를 수출했을 때 뭐 과태료를 문다랄지 네. 혹은 석탄 발전을 계속 운영을 하면 당장은 수익성은 높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수한다랄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ESG라는 어떤 흐름하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친환경 사업을 한달지 혹은 뭔가 협력망과 상생을 해서 그런 사회적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오히려 성공할 수 있고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거버넌스를 투명하지 못하게 되는 기업은 네. 오히려 비즈니스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결국 ESG는 돈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이 이전에
투자하는 회사들도 이제 벌써 ESG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에 압박을 넣는다든가 네. 너네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을 거야라는 식의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ESG의 출발은 투자자들로부터 일어났습니다. 2006년도에 유엔이 주도해서 PRI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책임 투자 원칙의 이제 영어로 된 약자의 앞단입니다. 여기에 뭐 세계적인 투자자들, 연기금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투자를 할 때 과거에는 투자를 하면 뭐예요? 투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익성이 있는지만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익성을 현금 흐름으로만 봤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인지, 돈 들어오면 뭐 된다. 석탄을 네. 하는지 아니면 아동을 고용해서 노동을 하는지 뭐 아니면 무슨 인권 침해를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지는 사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돈을 잘 버는지 앞으로 잘 벌 건지만 봐왔는데 2006년 PRI를 계기로 책임 투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투자를 할 때 ESG를 고려해야 된다. 이 회사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회사가 소셜 리스폰서빌리티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 회사가 거버넌스는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은 기업의 가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아동을 고용해서 뭐 해외 진출한 기업이 일을 했다. 이게 사건이 빵 터져버리면 그 그렇죠. 회사는 굉장히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흐름 때문에 실은 ESG의 흐름은 투자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기업의 어떤 평가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군요. 맞습니다. 사실은 기후 변화랑 기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된 회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후와 밀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 회사라면 모르겠는데 예컨대 금융기관이 기후 변화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질문을 그렇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은 TCFD라고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이제 재무 정보 공시에 관한 어떤 국제적인 이니시어티브인데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IT 기업 이런 데서도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그 기업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관한 이제 정보를 공시하게 하고 뭔가 아까 블랙록이 이제 작년에 이제 서한을 보내면서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게 뭐냐면은 기후 리스크를 외면하는 회사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이 기후 변화가 사실은 지구를 악화시키는 그런 기업은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흐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기후 변화가 굉장히 투자 시장에서 큰 이제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궁금한 게 우리나라도 그럼 ESG 이슈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나라 그리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 이 ESG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투자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커져가고 있는지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사실은 차지하는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ESG 투자의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는 기관이 아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일부 기관의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18년에 이제 3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달러요? 네네, 달러입니다. 30조 원이 아니고?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20년 말에는 50조 달러를 넘어섰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한국은 2019년 말 기준으로 그냥 국내 3대 공적연기금, 국민연금 이런 데에 ESG 관련 투자만 32조 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오히려 더 늘어났고 이제는 사실은 모든 금융기관들이 ESG 투자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ESG 투자의 비중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네네. 바야흐로 ESG 열풍의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기업들이 앞다투어 ESG를 얘기하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한국의 ESG 경영 수준은 아직은 1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ESG 전문가들은 ESG 경영의 수준을 3단계로 나눠 설명을 하는데요. 1단계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뭔가 CSR 팀이나 IR 팀에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단계. 네. 2단계는 CEO나 이사회 레벨에서 ESG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공부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게 기업 안에 이제 내재화시키고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주요한 핵심 사업이나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시키는 이런 걸 이제 3단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한국에서는 ESG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부를 시작하고 아니면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좀 포장해서 홍보할까? 혹은 이런 정도의 아직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의 강점은 뭔가 이런 새로운 흐름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과감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게 ESG가 기업의 경쟁력 혹은 한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ESG와 관련된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ESG 경영을 또 잘해야지 한국의 경쟁력이 곧 높아질 거라고 아까 지적을 또 해주셨잖아요. 네. ESG 경영을 기업 입장에서 잘하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첫 번째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 네.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ESG 관점에서 볼 때 어떤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문화는, 우리의 환경 정책은, 우리의 사회 정책은, 우리의 지역 사회의 관계는, 우리의 거버넌스는 투명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내재화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업의 전사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핵심 부서의 사람들이, 그리고 CEO나 이런 톱 레벨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출발로서 이제 ESG 관련 데이터들을 잘 모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간다라면 사실은 ESG는 그 기업에게 상당한 기회를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지구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지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이거보다는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이후에 ESG 투자 규모가 연평균 16%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ESG는 이제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ESG 경영을 실천하려는 국내 기업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ESG를 잘 실천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토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